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 왼쪽을 찔려 바닥에 쓰러졌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대표.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이동하던 도중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대표를 덮쳤습니다. 오른손에 든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린 이 대표는 그대로 쓰러졌고 1.5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21km가량 떨어져 있어 병원 출발까지는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임시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피를 흘렸지만 줄곧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은 현장에서 당직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연고가 없는 충남 지역 거주자로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취소됐고 민주당은 모든 일정을 미룬 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 범행은 이재명 대표가 행사를 마치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이 대표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동하는 사이 지지자인 척 접근해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남성이 3주 전 역시 부산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간담회장에 나타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 행사 현장.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기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쯤 파란색 머리띠를 쓴 남성이 현장에서 목격됩니다. 미리 나와 행사를 기다렸던 겁니다. 오른손에 종이를 들고 뒷짐을 진 채 대기 중이던 당직자들과 취재진 사이를 서성거립니다. 한동안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은 이 대표의 도착 소식이 전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차량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재명! 40여 분 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해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현장이 혼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 왕관을 머리에 쓴 범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거리를 둔 채 서 있었습니다. 1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이 대표. 저는 대통령께서 최소한 이 사안만큼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 당내 갈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말없이 발걸음을 뗐고 취재진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파를 뚫고 들어온 남성은 이 대표 바로 앞까지 다가가 지지자인 척 사인을 요청하며 종이를 내밀다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인하는 말. 그런데 이 남성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표의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때도 현장에 나타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때도 오늘 머리에 썼던 것과 비슷한 머리띠를 착용했고 이 대표가 행사장을 떠날 때 차량 바로 옆까지 접근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에도 남성은 이 대표를 기다리는 인파 속에 서 있었지만 근접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2시간 정도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영 기자, 이 대표 수술은 잘 끝났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중환자실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피습 직후 부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요. 다시 구급차에 실려 이곳에 도착한 게 오후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목 부위 정맥이 손상돼서 추가 출혈이 의심된다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여기서 즉각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 면회는 가족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당 지도부는 덧붙였습니다. 자, 지지자들이 병원 주변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대표가 이송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후 들어 이곳 병원 앞은 취재진의 지지자들까지 몰려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취재를 위한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당직자들의 발걸음도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병원에 도착해 인근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야만적 테러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직자들이 병원에 남아서 밤새 상황을 지켜볼 예정인데요. 병원 측이 오늘 밤에는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일 오전쯤엔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경찰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아직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경찰청 연결합니다. 김윤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오늘 오전 현장에서 체포된 뒤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3시간 전쯤인 오후 4시 반쯤 이곳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송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1957년생으로 올해 66세이며 현재 충남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1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흉기를 미리 구입해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남성은 별다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던 자리에도 비슷한 복장으로 나타난 정황이 있는 점과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하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까지 확보된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피습에 윤석열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지만 피습 사건이 전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관련 현장 방문으로 새해 첫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피습에 깊은 우려와 함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하면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여야는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 신년 교례에 참석을 취소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민주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도 불참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피습이 미치는 파장은 최근 어수선한 당 안팎 상황에도 미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오늘 사태로
창당 선언 날짜가 좀 미뤄질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내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면서 피습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계획은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위해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까지 오후로 연기했지만 대통령실의 예상과 달리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지 않으면서 일단 미뤄졌습니다. 야권의 총선용 악법으로 판단한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입원했고 지난 2006년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모두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공격당한 사람이 누구냐를 떠나 본질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될 테러라는 점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커터 칼에 오른쪽 얼굴이 11cm 남짓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열흘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옥살이에 불만을 가졌던 이 남성은 구속을 앞두고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를 찾기 위해서 세습하다! 물병을 내던져요! 재작년 3월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표적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원을 하던 거리에서였습니다. 이 남성은 둔기로 송 전 대표 머리를 여러 번 때렸는데 송 전 대표가 종전 선언을 방해하고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범행 계획적으로 저지르신 거 맞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역시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일찍부터 달아오른 선거 분위기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시민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납니다. 개인적 혐오를 표출하는데 주목도가 높은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범행 동기는 정파적 이유보다는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들이 부각되면서 높아지는 사회적 갈등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해석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내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피의자의 신분이나 당적 등으로 인한 억측과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부 참석자의 과격한 발언을 당과 한동훈 위원장과 연관지어 왜곡되게 해석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질은 시민을 상대로 한 살인 미수 테러라는 강력 범죄라는 점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번 피습 사건으로 경찰의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 인력이 40명 이상 배치돼 있었지만 전담보호 인력은 아니었는데요.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동되는 전담보호팀을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피습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은 기동대와 형사 등 모두 41명이었습니다. 우발 상황 및 인파 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현장 정리와 범죄 예방이 주 임무였고 전담 보호 인력은 아니었던 겁니다. 선거일 2주 전, 즉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거나 소속 당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 외엔 정당 대표는 경찰청의 전담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호 규칙 등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소수만 경찰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은 당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전담 보호팀 구성을 앞당기라는 지시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렸습니다. 전담 보호팀이 가동되면 통상 경찰관 10여 명이 정치인 1명을 대상으로 밀착 보호하게 됩니다. 또 관할 서장 등 지휘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지휘하고 방문지에는 형사팀과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구 방문 현장에만 24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신변 보호팀 70명, 형사팀 10명, 기동대 2계중대 120명 등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들과 한 라인을 구축해 주요 인사의 방문 행사마다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강진 이후에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추가 지진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규모 7.6의 지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일대 도시와 마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면서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일본 NHK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모두 4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피해 상황이 심각해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 등 지진 발생 지역 주민 5만 7천 명이 현재 집을 떠나 체육관이나 자위대 기지 등 피난시설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まず亡くなられた方々に心からお悔やみを申し上げるとともに被災されたすべての方々にお見舞いを申し上げます。 노토반도 일부 주민들은 도로와 다리가 붕괴되면서 고립됐고 이시카와현 곳곳에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현장까지 가는 길에 도로가 많이 파손돼 일본 정부가 구호품을 보내는 것도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백기를 통한 물자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지진 피해 지역인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 등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약해진 집안이 폭우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강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지진 발생 당시 긴박했던 상황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신사에서는 석등이 떨어질 정도로 땅이 흔들려서 방문객들이 대피를 하기도 했고 강에 물결이 요동치고 보도블럭이 솟구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닷물이 하천을 거슬러 거침없이 역류합니다.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이 하천을 따라 육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방문객을 덮치고 사찰 안의 석등은 금방이라도 넘어질세라 좌우로 흔들립니다. 결국 진동을 못 견딘 석등은 넘어져 동강나 버립니다. 옥외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들이 앞뒤로 좌우로 요동치기 시작하고 천장의 조명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이 매달려 있습니다. 도로 위 교통 표지판도 심하게 떨립니다. Roof fell down and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갑작스런 지진은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겐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된 흔들림. 사람들이 벽을 붙잡고 버텨보지만 품 안에 아기를 안은 엄마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진동을 견디지 못한 모니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쇼핑몰 내부에선 매대가 심하게 요동치자 놀란 사람들이 주저앉고 머리를 감싸줍니다. 무조건 대피하라는 당국의 긴급 문자에 진앙지 주변 주민들은 급히 피난해야 했습니다. もう全ての壁も落ちちゃって中が散乱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も壁も落ちて隣の部屋全部見えてるのでむき出しでも住めないと思います. 새해 첫날 9시간 동안 90번 넘게 발생한 진동. 일본에선 최근 3년 동안 506번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2018년 홋카이도 지진 이후 5년 만이고 이시카와현에서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도 지진 해일이 발생했죠. 지금은 잦아든 상태지만 일본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발생한 이번 지진 해일,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럴 경우 위험성은 얼마나 큰지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강진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 채 2시간도 안 돼 오후 6시 1분 강릉 남항진에 지진 해일이 도달했습니다. 기상청 예상보다도 30분 더 빨랐습니다. 동해안 다른 지역에도 지진 해일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높이는 동해시 묵호항 85cm입니다. 이후 점차 잦아들었던 해일은 오늘 오전 8시쯤 10cm 미만으로 줄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네, 이번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1993년 등 과거에도 동해안에선 지진 해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3년엔 동해 묵호항에서 2m 넘는 지진 해일이 일어나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83년 당시 지진이 일어난 일본 아키다현 서쪽은 보시면 유라시아판과 오호츠크판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북쪽 역시 이 경계선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과정으로 동해안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규모 7 이상 되는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그 높이가 한 6m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 지진 해일은 높이 50cm 이상부터 주의보가, 1m가 넘으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지진 해일이 태풍으로 발생하는 해일이나 거대한 파도보다 높이는 낮을 수 있어도 그 위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해일의 전파 속도는 바다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빠릅니다. 그래픽 보시면요, 수심이 2km인 동해안에서 해일의 전파 속도는 시속 500km 정도입니다. 지진 충격으로 거대한 양의 물이 흔들리고 이때 발생한 물덩어리가 시속 500km의 엄청난 속도로 연안에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게다가 5분에서 10분의 해일파 주기에 따라 바닷물은 계속 밀려듭니다. 해저에서 해수면까지 전체 물이 들어 올려졌다가 내려와서 전파되는 현상인데 그 바닷물 전체가 해안으로 밀려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높이가 한 20cm, 30cm가 된다 하더라도 그 위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 지진 해일 방제는 태풍, 홍수 등에 비해 아직 초보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취재진이 대피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더니 안내 표지판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 일본 아키다현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동해안에 최대 2m 높이의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선박 피해가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강원 동해안에는 지진 해일 대피 안내 표지판 148개가 세워졌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이런 표지판을 찾으러 해안선을 따라 걸었는데요. 표지판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대피소를 잘 찾기가 힘듭니다. 일부 표지판의 경우 잘못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 해일이 발생한 동해 묵호항 주변 대피소 안내판. 대피소까지 최단 거리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안내판은 서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래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걸 받고 나서 이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모르니까 좀 난감하더라고요. 1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대피소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피소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표지판 화살표는 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대학 내 설치된 면적 5,600제곱미터 규모의 대피소에는 행동 요령 같은 정보가 적힌 안내문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 동해안의 경우 대피 안내 시스템을 더욱 꼼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이 관광객들과 함께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지역이 대피 장소인가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약할 것이고 그래서 촘촘하게 대피 장소로의 안내를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할 지자체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일본이 어제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을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이렇게 쓰나미주의보에 해당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라면서 일본 측에 엄중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공윤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 일본 기상청에서 발령한 쓰나미 경보입니다. 진앙지 인근 해안 지역의 위험 정도가 두 번째인 붉은색의 쓰나미 경보가 그 인근엔 그보다 낮은 노란색의 쓰나미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쓰나미주의보 지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도 독도의 가장 낮은 단계의 파란색의 쓰나미 예보를 발령하면서 일본의 오키 제도라고 표시했습니다. 오키 제도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으로 독도와 158km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022년 1월 남태평양 해저 화산 분출 관련 쓰나미 경보 때도 독도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 문제를 일본 측에 3년 전부터 지속해 항의해왔다며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도 표기 문제로 장관이 사과까지 한 국방부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이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하고 우리 국방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안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새해 첫날 일본 고위 관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는데 해당 고위 관료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2011년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다가 한국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평창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고 발생 전에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입수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을 전체에 이미 가스로 보이는 하얀 기체가 가득 들어찬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충전소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밀려오듯 하얀 기체가 도로와 인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앞으로 가던 차는 비상등을 켠 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잠시 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마을과 차량들을 집어삼킵니다.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문을 확 열었을 때 불이 확 들어오길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가 싶구나 이렇게 느꼈죠. 같은 시각 또 다른 차. 운전자가 탈출을 시도하지만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LP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물 14채와 차량 14대가 불에 탔습니다. 날이 밝자 사고 현장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바로 앞에 있는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충전소 주변 주택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지고 골조만 남았습니다. 하락이 아주 그냥 치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는 못하고요. 저 물 건너 정말로 구경하고 있다가 12시 넘어서 와보니 재가 된 거죠. 바로 옆 3층 건물 벽면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마을회관은 폭발의 충격에 창문이 거의 다 깨졌습니다. 우리 집에 난 2층에 살았는데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어. 지금도 다리가 떨려서 아직도 잘 걷기 힘들어. 사고 발생 20분 전부터 소방과 경찰에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가스 누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일단 저장 탱크에서 운반 차량으로 LP가스를 옮기다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에 있는 탱크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들어가서 주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배달하는 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전소 직원 4명을 상대로 가스 누출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LPG 가스는 작은 불씨라도 튀게 되면 주변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 위력이 엄청난데요. 가스가 누출이 돼도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큰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깔린 자욱한 연기. 멀리서 불꽃이 보이는 찰나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도로 위를 타고 번집니다. 영화관에서 내려오면서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상하게 가스 냄새가 더 심하게 더 진해지네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폭발 전 뿌옇게 내려앉았던 연기는 가연성 물질인 액화 석유가스, LPG로 추정됩니다.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이 되더라도 쉽게 흩어지지 않고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폭발 시 피해가 커집니다. LPG처럼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그 주위로 깔리기 때문에 바닥으로 거기에 그 불꽃이 닿으면 그 주위가 순식간에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을 한 관계 당국은 사고 당시 가스를 주입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의 일부 과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 주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을 해 호스에서 LPG가 새어나왔다는 겁니다. 재작년 11월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 LPG 가스 폭발 사고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충전소 폭발 사고는 9건. 대부분 중대형 가스 운반 차량에 가스를 넣다가 발생했습니다. 가스 주입에 너댓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저장, 운반 용량이 커서 누출되는 가스량도 그만큼 많았고 피해도 커집니다. 특히 LPG 충전소의 경우 안전 관리자가 있지만 관리가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직원분들이 여기서 담배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감독이 뭐라 한 적도 있어요. 그걸 보면 진짜 무서워요. 가스 보관 차량 또한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 LPG 충전소는 모두 1,900여 곳. 이번 사고 이전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난 충전소 사고로 모두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주식 투자 등으로 번 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투자가 늘어날 거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눌러주세요. 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깜짝 발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 번 투자자에게 이익의 20에서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처럼 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입법됐고 2022년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여야 합의에 따라 2년간 시행을 미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슈퍼개미로 불리는 자산가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되면 주식 접겠다, 또 미국 시장으로 다 옮기겠다,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폐지가 된다면 하여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요건을 주식 보유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또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혜택들을 해왔고 슈퍼개미라든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요건 완화 때처럼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 정책 부서와 조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대선 공약 사항으로 이미 조율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총선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겠다. 당내 자산과 보배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개혁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지역 순회 첫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으로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이미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의 기둥이라며 이곳을 벗어나라는 충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는 걸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는 국민의힘 추산 2,000명이 참석하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당원들이 한동훈을 연일 외치면서 장내가 한때 소란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힌 한 위원장은 앞서 대전을 방문해서는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천에서 과감한 현역 물갈이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갇힌 개혁신당은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을 흡수할 생각이 있다며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이끄는 국민의힘과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을 왕처럼 섬기느라고 무슨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를 방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될 필요 없고 대통령의 영부인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고. 허나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합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최근 현직 검사들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들이 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끝내 출마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형사구부장이 고향 주민들에게 뿌린 추석 인사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이어 최근 사표를 낸 김 부장검사는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면서 출판 기념회를 홍보했다가 글을 지웠습니다. 총선행이 유력한 검사들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현 정부에서 좌천당한 이성윤 검사장이 대표적입니다. 그 검찰개혁이 성공을 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전 정부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냈던 신성식 검사장도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습니다. 모두 사표를 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검사들입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나서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성윤, 신성식 두 검사장 모두 감찰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라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들이 끝내 출마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1대 총선 당시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채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공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어도 출마할 수 있어 당선은 유효하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제대로 공직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2020년 검사는 퇴임 1년 동안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당시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영건설에 자금을 빌려줘 돕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이 약속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 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영건설에 1,133억 원을 빌려준다며 태영건설의 자금 운용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태영인더스트리 등 계열사 매각을 통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어음 만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됐습니다. 당일 태영건설이 지급해야 하는 빚은 1,485억 원. 하지만 자구 노력 약속과 달리 태영건설은 이 가운데 450억 원가량을 갚지 않았습니다. 금융권이 떠안은 어음이었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서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먼저 주주로서 책임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워크아웃으로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자 채권단과의 약속을 시작부터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TY홀딩스는 지주사가 당장 태영건설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금액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기로 했다는 해명 자료를 공시했습니다. 또 갚지 않은 어음은 금융기관 대상 채무인 만큼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상환이 유예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해도 당연히 갚아야 하는 빚을 채권단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태영건설의 부실 PF 규모는 약 9조 원, 당초 예상했던 4조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채권단도 400여 곳에 달했습니다. 태영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질지는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워크아웃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태영건설은 내일 채권단을 상대로 오너 일가의 사죄 출연 등 자구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달 한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MBC 송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딸을 결혼시킨 임모 씨는 곧 딸의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습니다. 사위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사였는데 딸 집에 놀러 가겠다고만 하면 부부가 모두 맞고 나섰습니다. 김치를 집에 가져도 아버지 둘러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만 주고. 그러던 지난달 둘째 딸이 전화로 직접 힘든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나 때문에 무진장이 힘들어. 그렇게 저를 괴롭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란 임 씨는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했지만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 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딸이 살았던 집엔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방에선 남편 김 씨가 화면으로 지켜본 듯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면 된다더라. 방송을 일주일에 6일인데 10시간, 12시간씩 시킨다고. 남편 김 씨는 이미 2021년 7월 SNS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군에서 강제 전역도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참다 못한 딸 임 씨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유언장엔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고 적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조차 않은 김 씨는 유족의 추궁에도 너무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 유족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취재진의 입장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유족들 고소장과 임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한편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김 씨를 강제 전역 조치했던 군은 피해자가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몰랐고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하기도 어려워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 항공 소속 여객기에 불이 붙어 기체 전체가 모두 불탔습니다. 다행히 400명 가까운 탑승객들은 화재 직후 전원 탈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방금 전 착륙한 항공기에서 갑자기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불에 휩싸인 채 활주로를 내달리던 항공기는 간신히 멈춰서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진화에 나서지만 항공기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NHK는 이 항공기에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379명이 타고 있었으며 화재 발생 후 전원 탈출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일본 항공 소속으로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예정대로 오후 5시 40분쯤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 소방청은 사고 항공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왼쪽 엔진 쪽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날개를 따라 동체로 번지면서 항공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소방대원들은 기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소방당국도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독특한 향을 내세워서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간 버터 맥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버터라는 말을 써서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버터를 전혀 쓰지 않아서 허위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고래밥에는 고래가 들어가냐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솔립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가을 한 편의점에서 독점 판매하기 시작한 이른바 버터 맥주.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베르란 단어를 상품명으로 썼습니다. 하루 평균 3만 5천 캔씩 팔리면서 출시 한 달이 안 돼 100만 캔이 팔렸습니다. 문제는 버터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점. 4종류 중 한 제품에만 버터향 첨가물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검찰이 이 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기획 홍보업체와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버터를 전혀 안 쓰고도 소셜미디어나 편의점 홍보물을 통해 버터 맥주, 버터 비어, 버터 베이스 등 마치 버터를 쓴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이 맥주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를 안 넣고 버터 맥주를 내세운 건 식품광고법 위반이라며 맥주 제조업체에게 15일의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제조업체는 과자인 고래밥에도 고래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재료의 특성을 강조한 상표일 뿐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식약처나 검찰은 상식적으로 고래밥에 고래가 들었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일은 없다며 반면 버터 맥주나 버터 베이스 등 표현은 맥주에 버터가 들었다고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의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나나 향을 넣은 우유의 제품명도 바나나 우유가 아닌 바나나만 우유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의 제조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맥주 제조업체의 행정소송에 이어 기획 홍보업체의 형사재판이 더해지면서 법정 공방은 두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버터라는 표현이 상품명인지 허위 광고인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대마가 포함된 식품을 가져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가 많아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대마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우편 속에서 발견된 젤리 과자, 또 여행객의 가방 속에서 나온 초콜릿과 젤리. 평범한 수입 과자처럼 보이지만 모두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금색 수입 초콜릿 포장지를 뜯고 초콜릿을 쪼개봤더니 녹색 덩어리, 대마가 나옵니다.
대부분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들에서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미국만 해도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등 24개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했고 캐나다와 태국 등 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국가들 중에도 대마가 불법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선 당연히 대마 성분 식품도 합법인데 사서 먹거나 국내로 들여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새해와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 잎 모양의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제품은 피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 성분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해외 직구로 구매해도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무심코 대마 성분 식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건수만 한 해 평균 100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하철 기관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꺼놓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인천 지하철공사의 지침이 내려졌는데 기관사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공사가 휴대전화 검열 등 색출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온수에서 성남까지 운행되는 인천 지하철 7호선. 공사는 기관사들에게 새 휴대전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열차 운행 중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감시전화에서 수화음만 울려도 핸드폰 쓴 걸로 간주하겠다. 체크해서 징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불시에 전화를 걸어 통화 연결음이 들리면 징계하는 계획을 담은 공문서도 돌았습니다. 기관사 익명 게시판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사시 신고 등을 위해서라도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데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라도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글이 올라오자 승무사업소장은 기관사들을 모으고선 휴대전화의 게시판 사용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한다든지 감수할 겁니다. 그게 조치되기 전까지는 그 70명에 대해서 다 까볼 거야. 직장 갑질이라는 문제 제기가 터져나왔지만 김성환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오히려 사장 지시사항을 통해 악의적으로 공사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직원이 있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관사가 인천시에 이를 제보했고 공사 측은 이번에는 기관사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내리라는 그 얘기하시는 거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얘기. 이 이후에 순순히 기관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공론화되자 공사 측은 직원 휴대전화를 열람한 소장에 감봉 3개월, 기관사 부모님을 찾아간 팀장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본다는 거는 진짜 검찰도 소리 발부 없이 못할 행동인데 심한 갑질인데 고작 경징계라는 게 그냥.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침이었고 징계 계획은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팀장이 휴직한 기관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오해를 풀러 직원을 찾아갔던 것이라며 입막음 시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 전공을 결정하는 무전공 입학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무전공 입학을 20% 넘게 늘리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르면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윤수민 군은 자연대학과 인문대학의 수업을 함께 듣습니다. 통계학과 언어학 이 두 개를 약간 좀 결합을 한다면 요즘 NLP라고 자연어 처리라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은 입학 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2년 정도 다닌 뒤에 결정합니다. 국가 자격증이 나오는 의치대나 약대, 사범대를 제외하면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과 사이의 벽을 허문 무전공 입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유전공학부 형태로 입학한 뒤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같은 계열 또는 단과대의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국립대는 정원의 25% 이상, 수도권 사립대는 20% 이상 무전공 입학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조 4천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 가운데 절반가량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대학들에선 인기 학과에만 학생들이 쏠리고 비인기 학과는 사실상 통폐합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전공으로 쏠림이 나타났을 때 그 해당 전공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이 문제 또한 중요하고 다른 전공에 대한 지원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이재명 대표 앞서 수술은 끝났고 지금 의식은 회복이 된 상태인가요? 네, 의식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취에서 깨어나서 의식이 회복된 상태인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가 조금 전 병원에서 나와서 취재진에게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목에 있는 내 경정맥에 손상이 확인되고 또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하는 혈관 재건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피습 직후 부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요. 다시 구급차에 실려서 이곳에 도착한 게 약 5시간 전 오후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목 부위 정맥이 손상돼서 추가 출혈이 의심된다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고 여기로 옮겨진 뒤에 즉각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부인들은 이 대표를 면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당 지도부는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당 관계자들뿐 아니라 지지자분들도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 대표가 이송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후 들어 이곳 병원 앞은 취재진의 지지자들까지 몰려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취재를 위해서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현재도 경찰 기동대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당직자들의 발걸음도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병원에 도착해서 인근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야만적 테러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직자들은 병원에 남아서 밤새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직후 출정식을 가진 대표팀은 잠시 후면 이제 전지훈련지 아랍에미리트로 떠납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2023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올해의 선수에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4년간 올해의 선수장을 독식했던 손흥민. 역시 인상적인 한 해를 보낸 이강인을 제치고 전문가와 기자단 투표 결과 생애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비수로는 2015년 김영건 이후 8년 만입니다. 김민재의 한 해는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의 세리아 우승을 이끌면서 최고 수비수상을 받았고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로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해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빠졌을 때는 주장까지 맡았고 A매치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은 물론 베트남전에선 4년 만에 골맛도 봤습니다. 살면서 가장 특별한 1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보다 더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고의 시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그 전반기를 마치고 휴식 중이던 김민재는 시상식 직후 대표팀에 합류해 아시안컵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64년간 이어져온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저희가 카타르에 가서 우승컵을 꼭 들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팀은 오늘 밤 아랍에미리트로 떠나 일주일간 현지 적응 훈련을 갖고 결전지 카타르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올해 국내 프로야구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 용띠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3번이나 태극마크를 달면서 한 명의 국내 간판 투수로 성장한 2000년생 삼성의 원태인을 박재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개인 훈련에 한창인 원태인. 굵은 땀방울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지만 좋아하는 걸그룹 영상으로 다시금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저에게 주도권이 있는 한 뉴진스 프린스. 뉴진스 영상 하나 볼 때마다 몇 킬로 더 칠 수 있으세요? 1월 달까지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뉴진스! 지난해 원태인은 가장 바쁜 투수였습니다. 3월 WBC를 시작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APBC 대회까지 3차례 국제대회에서 유일하게 모두 마운드에 올랐고 삼성에서도 국내 투수 중 혼자만 규정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WBC는 50점, 아시안게임 100점, 네, APBC는 90점 정도. APBC 끝났을 때는 정말 0까지 갔던 것 같아요. 2019년 데뷔 후 5시즌 동안 국내 투수 최다 이닝을 던진 원태인. 이제는 간판 투수로 인정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많이 던진 걸 알기에 무리시키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이제 팀에 대해서 막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뭐 단연계약 생각을 있냐. 그 과정에서 더욱 큰 꿈도 생겼습니다. 뭐 국내에서 최고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좀 일본 야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일본 리그는 어떤지 뭐 투수들은 어떤지 타자들은 어떤지 이렇게 계속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여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노시환과 함께 한국 야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원태인. 용띠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도쿄돔 그 만원관 중에서 던지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네, 이제 프리미어만 이제 나가면 정말 다 나가기 때문에 한번 꼭 나가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 1위와 2위에 오른 박지현과 신지연 선수. 이번 주말 올스타전에서 선보일 갈고 닦은 춤 실력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오겠고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날이 크게 춥진 않다 보니 이번 강수는 1, 2도 정도의 기온 차이로 비로 내리거나 눈으로 쌓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대체로 많진 않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에 1mm 안팎, 남부지방 5mm 미만이 되겠고 이 눈으로 내릴 경우에 경기 동부 내륙에 1cm 안팎, 경상도 서부 내륙과 전라 동부 내륙에 1에서 5, 제주 산지에 최고 10cm가량입니다. 또 이렇게 비 소식이 있지만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온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0도, 강릉 1도, 울산 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5도, 안동 6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